예, 오늘은 여섯 번째 오디오 믹싱 콘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래 한 10년에 걸쳐서 음향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변한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이 오디오 믹싱 콘솔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약간 좀 뭐 크게 변하진 않았어요. 뭐 신상품이 나온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SM58 같은 경우는 뭐 몇십 년 됐죠. 예, 됐기 때문에 뭐 똑같은 제품을 지금도 쓰고 있는 거죠. 뭐 몇십 년이 지나도. 뭐 예전에 30주년 나왔었나? 하여간 이 책을 보니까 초판이 이제 2005년도에 초판 일세가 됐습니다. 2005년도가 15년 전이죠. 15년 전 기준으로 책을 지었기 때문에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디지털 콘솔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쓰다 보니까 굳이 여기에 디지털 콘솔에 대한 개념들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에는. 하지만 저희는 지금 실생활에 굉장히 많은 디지털 콘솔을 쓰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책과는 약간 괴리감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음향을 한지 얼마 안 되셨거나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하지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 보통 음향을 한 20년 정도 이상 하셨던 분들이겠죠.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아날로그 콘솔이란 거는 음향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시험을 내시는 분 입장으로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아날로그 개념이죠. 아날로그 개념을 무시할 건 아니라는 거죠.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향이랑 약간 이 책에 있는 음향이랑 약간 비교하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디지털 콘솔은 약간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뭐 기능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음향 엔지니어들이 알기는 알았는데 막상 그거를 쓴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주저함이 있었죠. 왜냐면은 에러 날 확률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초창기에 디지털 콘솔들이 나타냈던 많은 에러들 때문에 방송 사고나 이런 것들 겪고 난 엔지니어들이 10년 전이에요. 그걸 많이 꺼렸었는데 이제는 사실은 아날로그 콘솔 자체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뭐 32채널 이상에는 아날로그 콘솔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신규로 나오는 것들은 뭐 작은 것들은 뭐 아날로그 콘솔이 지금도 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긴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디지털 콘솔이 가격이 더 싸지기 시작했어요. 뭐 특히 요즘 뭐 베링거 X32 같은 경우도 똑같은 채널을 봤을 때 아날로그보다 더 싸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는 누구나 디지털 콘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차를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전기차가 뭐 일반 차보다 비싸기 때문에 전기차에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점도 있긴 하지만 뭐 안 타신 분들이 많은데 뭐 10년 뒤에 전기차가 오히려 일반 디젤이나 가솔린 차보다 한 3, 40%더 싸다. 그리고 기능도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안전성도 뭐 사고율이라고 해도 디젤이나 이런 가솔린 차보다 사고율이 만약에 전기차가 더 낮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은 전기차가 다 모든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지금 많은 곳들이 다 그렇습니다. 디지털 콘솔이 더 싸고 아날로그보다 더 싸고 기능도 많고 에러율도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 디지털 콘솔을 쓰시고 있을 거고 이제 대세는 디지털 콘솔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약간 서두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게 좀 있어요. 기술이 발전이 됐는데 엔지니어들에게는 뭐 새로운 뭐 배움의 기회고 뭐 디지털 콘솔이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장비이긴 한데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은 아날로그보다 디지털이 싸지다 보니까 모든 업체나 뭐 공사할 때 업자들이 디지털 콘솔을 설치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초보자들이 다루기가 힘든 거죠. 어, 핸드폰의 보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핸드폰 굉장히 복잡해졌잖아요. 뭐 아실런가 모르겠지만 젊은 친구들 모르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어요. 저도 아이폰을 쓰긴 하지만 안드로이드 폰 안 쓰던 걸 보면은 이게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좀 고민을 해야 될 정도로 이제 기술이 굉장히 발전이 됐는데 각 지역에서는 이제 그걸 못 따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요즘 좀 최근에 많아서
영상을 자주 찍고 있긴 한데 이 영상 마지막 이 책 다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콘솔에 대해서 저희가 디지털 콘솔이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콘솔 하나하나 다시 이제 X32부터 다시 하나하나 다시 찍어 나갈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콘솔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없다라고 보니까 뭐 메이저급은 그나마 좀 있는데 마이너급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디오 믹싱 콘솔에 대해 들어가겠습니다. 뭐 처음에 스플릿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어쨌건 이제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큰 공연 같은 경우는 메인 콘솔 말고 모니터 콘솔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모니터 콘솔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무대 쪽에 위치를 해서 연주자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연주자들에게 이제 연주자들이 원하는 모니터 소스를 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난 하이 좀 빼주시고 제 거에는 드럼을 빼주시고 뭐 기타를 좀 넣어주시고 이런 것들을 무대에 가까이 있으면서 연주자들이랑 커뮤니케이션하는 역할을 하는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엔지니어를 모니터 엔지니어라고 하고 주 콘솔 엔지니어는 FOH 쪽이나 객석 쪽에 위치를 해서 주어진 모니터 콘솔로 갔던 소스가 메인 콘솔로 가게 되면은 메인 콘솔에서는 그 받은 소스를 가지고 관객들이 듣기 좋게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관객들은 사실은 엔지니어한테 찾아와가지고 뭐 소리가 어떤데 좋던데 이렇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주 콘솔 엔지니어는 주어진 소스를 듣기 좋게 재생만 하면 돼요. 근데 모니터 쪽 엔지니어는 연주자들이랑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더 전문가여야 되고 연주자들이 이제 믿고 신뢰할 만큼의 이제 경력이 있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모니터 엔지니어가 실력이 좀 더 좋고 약간 연륜이 있는 사람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니터 엔지니어 쪽의 콘솔이 버스아웃이 좀 많은 거죠. 왜냐면은 버스아웃이 많아가지고 모니터별로 따로따로 주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옛날 모델인데 요즘은 이제 요즘도 뭐 똑같긴 한데 약간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술의 발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연주자분들이 약간 젊으신 분들이 이런 분들은 이제 X32 같은 경우에 P16M 이거를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그걸 쓰게 되니까 연주자들이 자기 모니터 소리를 자기가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너무 바빠가지고 할 게 많아가지고 그걸 안 쓰시는 연주자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연주자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자기가 조절할 수 있게 굉장히 간단하게 세팅할 수 있는 기기들이 보급이 되면서 어느 순간 모니터 엔지니어가 할 일이 많이 줄게 됐어요. 왜냐면은 연주자가 아무래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뭐 바쁘거나 이러면은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헤드폰으로 듣고 그냥 자기가 그때그때 듣는 거죠. 그때그때 조절하고 분위기에 따라서 알아서 조정하는 것들이 쉬워지면서 모니터 엔지니어보다는 모니터 콘솔이라고 해야 되나? 모니터 이제 조정하는 거, 모니터 뭐라고 부를까요? 뭐 어쩌고 P16M 베는 거에서는 그런 쪽으로 모니터 장비가 좀 더 이제 보급이 많이 되는 그렇게 되면서 엔지니어가 많이 할 일들이 줄어드는, 엔지니어는 바깥쪽 소리만 약간 컨트롤하면 되는 그런 추세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악기 하시는 분들도 그런 장비들을 좀 만질 수가 있는 그런 요즘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런 내용이고요. 아날로그와 디지털 믹서 여기서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초창기였죠. 초창기여가지고 기본적인 개념만 얘기했는데 뭐 ADC랑 DAC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 하나 있습니다. AD 컨버터, DA 컨버터라고 해서 아날로그 소스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랑 디지털 소스를 아날로그로 바꾸는 뭐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있는 거는 아이폰 같은 경우 보시면은 아이폰 같은 경우에 단자를 꽂아가지고 스피커로 듣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DA 컨버터가 되는 거죠. 디지털 신호가 뭐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소리가 변동되는 거, 3.5 단자로 변동되는 거, 이게 모든 게 디지털이 아날로그로 바뀌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그게 DA 컨버터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뭐 잭을 꽂아가지고 제 그 이어셋에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연결하는 거, 이게 이제 AD 컨버터가 되는 거죠. 오디오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한번 바뀔 때마다 소리의 뭐랄까, 원음이 100이라고 하면은 컨버터를 어쩌면 거치면 거칠수록 원음은 보존하기 힘들어져요. 조금씩 깎이게 돼요. 조금씩 깎이게 되고 음의 손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AD 컨버터나 DA 컨버터를 그 거치는 걸 최소한으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야마하 TF 콘솔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기능이 있어요. 음악을 틀 때 옛날에는 3.5 단자가 있는데 요즘은 아이폰에 3.5 단자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그 와중에서도 이제 3.5 단자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실험을 했을 때 3.5 단자로 하게 돼서 소리를 연결하게 되는 거랑 그냥 라이트닝 단자로 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콘솔을 연결하는 거랑 소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손실되는 음원들이 있고요. 손실되는 그 음악 대역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만약에 그 디지털 콘솔, 핸드폰이 디지털이지 않습니까? 뭐 믹서기도 디지털 콘솔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DA 컨버터를 거쳐가지고 한번 아날로그가 됐다가 다시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변하는 사이에 손실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대 디지털대로 그냥 연동이 돼버리면은 음질이 최소한 핸드폰에 있는 음질이 그대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는 핸드폰이나 이런 장비들도 3.5 단자, 그 아날로그 단자들은 아마 사라지게 될 거예요. 대신 그 디지털 콘솔끼리 그 디지털 전송 방식을 통해 가지고 연결을 하게 되면 이런 컨버터들을 덜 거치게 되면 좀 더 소리가 그나마, 사실 뭐 애초에 뭐 기본적으로 소리는 아날로그긴 하지만 어쩌게 디지털로 된 거에 대한 소리의 최소한대로 손실 없이 그 스피커 출력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찌됐건 한 번은 거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날로그 마이크 소리가 최소한 디지털로 갔다가 스피커에 나가기까지 한 번은 거치게 되는데 어찌됐건 이 그 변환을 AD 컨버터랑 ADC랑 DAC가 최소한으로 그 하게 하는 게 음질에 더 좋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6-3번부터는 믹서의 부분적인 기능입니다. 뭐 디지털 콘솔을 보시면 사실 이것보다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여긴 아날로그 콘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날로그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그 동아리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진짜 믹서는 엄청 많아요. 그 아날로그만 한 8대 되는 것 같아요. 종류별로. 요거 작은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40채널까지 종류별로 있는데 아날로그 한 8대 되죠. 디지털 한 7대 되죠. 15대 정도의 디지털 콘솔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종류별로 할 수 있는 참 장점이 있는 곳인데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아날로그를 말씀드릴게요. 팬텀 파워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굉장히 작은 콘솔 같은 경우는 이게 뭐 5채널까지 되긴 하네요. 5채널짜리긴 한데 이런 작은 콘솔은 팬텀 파워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은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기능도 굉장히 단순하죠. 하지만 모든 건 여기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야기했듯이 마이크가 들어가서 출력이 나와서 재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냥 이 작은 콘솔부터 해서 큰 콘솔의 차이는 그냥 기능이 좀 많고 채널 수가 많을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Q12 USB 모델인데 이거는 장점은 이제 USB 단자가 있어가지고 여기 디지털 신호로 이제 녹음이나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팬텀 파워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보통 되어 있고요. 흔히 팬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여기 플러스 48V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똑같은 기능인데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팬텀 파워는 컨덴서 마이크를 사용하기 위해 그 전류를 보내주는데 컨덴서 마이크 중에는 꼭 48V가 아닌 특수한 볼트수를 집어넣어줘야지 작동되는 컨덴서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99%는 팬텀 파워로 그 48V로 돼요. 근데 간혹 아주 드물게
그 48V 이상의 볼트를 쓰는 컨덴서 마이크가 있다라는 것들은 염두에 두시고, 보통은 48V 팬텀 파워로 그 컨덴서 마이크 작동할 때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고요. 컨덴서 마이크만 쓰느냐? 보통 DI 박스라고 하면은 DI 박스에 보통 9V 건전지가 들어가긴 합니다. 보통의 DI 박스인 경우에. 근데 이제 건전지를 쓰게 되면은 공연 중에 건전지가 떨어져서 그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아는 곳에서는 대부분 팬텀 파워를 이용합니다. 그 DI 박스에 온 버튼 누른 상태에서 팬텀 파워를 주면은 DI에 전류가 공급이 되는 거죠. 그 컨덴서 마이크처럼. 그래서 상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팬텀 파워는 그 컨덴서 마이크 DI 박스를 전류를 넣어줄 때 쓰게 되고요. 꼭 이거 쓰실 때는 뮤트하고 하셔야 돼요. 이게 특히 이게 마이크 관련된 부분에 전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팬텀 파워를 켜신 상태에서 볼륨을 올리고 잭을 꽂으면 굉장히 큰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팬텀 파워를 작동하실 때는, 그러니까 음향 콘솔 자체 그래요. 버튼을 누르거나 뭘 할 때는 꼭 페이더를 내리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올린 상태에서 무심코 눌렀을 때 그게 스파크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큰 소리가 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팬텀 파워를 만지실 때는 꼭 뮤트를 하시고요. 한 가지 더 알으셔야 될 거는, 여기 보시면 구멍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전류가 올 때는 1번을 통해 가지고 전류가 들어가는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는 1번을 제외하고 2, 3번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소리가 납니다. 근데 컨덴서 마이크 경우에는 1번을 끊어버리게 되면은 소리가 안 나요. 그 이쪽으로 전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전류가 어쨌든 공급이 안 되니까 컨덴서 마이크는 소리가 안 나는데,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실기 문제에서. 그래서 마이크 신호에서 1번을 끌어놓은 다음에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체크해 보면은 다이나믹 마이크는 작동이 되는데 컨덴서 마이크는 실드 1번을 끊었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됩니다.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1번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없지만 위상전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에 이제 딱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건 뭐냐? 이게 아직 뒤에 케이블을 안 하긴 했는데 케이블로 이제 신호를 할 때 그냥 마이크 케이블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위상이란 게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거든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각 기계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가끔 가다가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실수로 뒤집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실수일 수도 있고요. 업체마다 아니면 자기가 배운 데마다 그 뭐 케이블이 또 검은색 하얀색일 수도 있고 빨간색 하얀색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실수로 뒤집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리가 하나 할 때는 소리가 나요. 이게 소리가 이렇게 나느냐 아니면 이렇게 나느냐, 이게 뭐 이 차이긴 한데, 신호가 하나 있을 때만은 큰 문제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스테레오 소리, 뭐 악기나 아니면은 그 3.5로 쓰는 일반 스테레오 소리를 이제 그러니까 채널 2개를 통해 가지고 소리를 내야 될 때, 하나는 정상인데 하나가 그 위상이 바뀌어 가지고 역상이 돼 버리면은 일부에 있던 것처럼 소리가 이렇게 가서 이게 합쳐져 가지고 소리가 커져야 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가는데 하나는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럼 반대로 180도 역상이기 때문에 충돌이 생겨서 소리가 거의 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스테레오 음원이라고 했을 때 뭐 다른 악기들은 왼쪽 오른쪽 다른 악기들은 나오는데, 목소리 같은 경우는 둘 다 똑같은 음원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 부분이 막 그 MR 제거한 그 목소리 제거한 것처럼 그 상쇄돼 가지고 목소리만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나 특정한 악기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외로 많아요. 공연장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가끔 잭이 잘못된 것들을 사용해서 발생되는 사고인데, 제가 듣기로 1년에 자주 한두 번 정도는 발생되는 사고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한 채널마다 이제 위상 스위치가 있는, 좀 좋은 콘솔은 위상 스위치가 있는데 하나의 위상 스위치를 반전을 시키면은 그 소리가 정상이 돼 버립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때 뭐 갑자기 위상 반전이 생겼을 때 다시 케이블을 뜯어가지고 케이블 다시 뭐 납땜을 풀러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비상시에 쓰는 거고, 평상시에는 쓰진 않습니다. 평상시에라도 만약에 실수로 하나 누르면 오히려 반대로 소리가 이제 상쇄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위상 전환기는 비상시에 쓰는 단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한번 테스트해 보시려면은 똑같은 신호 있잖아요. 디지털 콘솔 같은 경우에 테스터기로 해가지고 뭐 1kHz 같은 경우로 한 주파수짜리 있잖아요. 주파수 하나를 그 믹서로 두 개 동시에 보낸 다음에 하나를 한쪽 채널에다가 위상 스위치 한번 눌러 보시면은 소리가 그냥 싹 사라집니다. 소리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닌데 그냥 소리가 사라져 버려요. 그런 것들을 직접 한번 느껴보시면은 딱 느끼실 거예요. 제 영상 중에도 그 위상 전환기에 대한 설명이 있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랑 라인 선택 스위치인데 사실 요즘 디지털 콘솔에는 이게 별로 없긴 한데 옛날 아날로그 콘솔에는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들어올 때 그 이걸 마이크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임피던스 부분인데 마이크 입력이랑 악기 입력이랑 출력 자체가 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입력을 잘못하게 되면은 소리가 굉장히 커지거나 굉장히 작아지거나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콘솔 같은 경우는 소스를 마이크 입력을 쓸지 그 라인 입력을 쓸지 선택하는 스위치가 있는 콘솔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보시면 조금 작은 거죠. 이 개인이랑 페이더를 얘기할 때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개인은 뭐냐면은 청소기로 빨아들일 때 그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소기로 빨아들일 때 힘이고 페이더는 그 들어왔던 소리를 그냥 양을 내리는 거예요. 개인이 적을 때랑 클 때랑 음색이 약간 달라집니다. 개인을 올리면 올릴수록 소리를 빨아들이다 보니까 개인을 너무 올리게 되면 불필요한 소리까지 빨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약간 왜곡이 생기는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페이더는 어찌됐건 개인을 통해서 들어왔던 소리를 그냥 곱하기 2, 3, 4 이런 식으로 증가만 시켜주는 역할입니다. 똑같이 볼륨이 올라가는 거긴 한데 개인은 빨아들이는 속도가 커진다고 생각한다면은 페이더는 그 들어왔던 소리의 양을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좀 개인은 뭐 디지털 콘솔 같은 경우에 어떤 업체 뭐 트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찌됐건 그런 역할을 한다. 볼륨을 올린다라고 간단하게는 볼륨을 올린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어쨌건 그 패드랑 그러니까 페이더랑 개인이랑 약간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패드는 뭐냐면 가끔 이제 여기도 약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가용 악기랑 비전문가용 악기랑 볼륨 차이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전문가용 CDP는 출력이 좀 좋은데 비전문가용 CDP는 좀 출력이 낮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장비 연결했을 때 그냥 볼륨을 0으로 했는데도 굉장히 높은 그 소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걸 임의로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패드입니다. 뭐 약간 뭐 기타 칠 때 약간 잡아주는 역할처럼 패드를 걸면은 소리가 약 20dB 정도 깎게 됩니다. 뭐 거기 뭐 수치가 따로 있으면은 그 뭐 마이너스 26dB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26dB가 되는 거고요. 일단 들어왔던 소리를 한 단계 일단 낮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노래를 부를 때 한 키 낮춰서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음향기기에 부담 안 되게 한 키 낮춰주는 역할이 패드라고 하고 마이너스 20dB라고 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너무 너무 센 소리가 나오면은 다른 거랑 밸런스가 안 맞기도 하기 때문에 좀 소리를 안정화시켜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널 이퀄라이저입니다. EQ라는 거는 예전에 제가 책에서 봤던 거지만 그런 것 같아요. 원음의 소리가 어찌됐건 제 소리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조금 들어가지만 제 목소리를 이어폰으로 듣느냐, 헤드폰으로 듣느냐, 스피커로 듣느냐, 뭐 체육관에서 듣냐, 아니면은 화장실에서 듣냐, 아니면은 뭐 노래방에서 듣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쨌건 제 목소리는 그 스피커나 어떤 프로세서에 의해서 재생이 될 때 조금씩 다르게 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이라는 게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뭐 이런 모양이 들어갔을 때 약간 소리가 약간은 왜곡이 되게 돼요. 그랬을 때 EQ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리를 보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약간 찌그러졌던 소리를 펴주고, 약간 튀어나왔던 소리를 약간 다시 들여보내주고, 한마디로 원음과 가까운 소리를 만들어주는 작업할 때 쓰는 게 이제 EQ인데, 그렇게 쓰는 방법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포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샵처럼 약간 찌그러졌던 걸 원래대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지만, 제가 약간 통통하긴 한데 볼살을 약간 깎아주던가, 콧대를 좀 더 올려주던가 낮춰주던가, 뭐 눈을 좀 더 크게 하던가 작게 하던가, 뭐 이런 것들처럼 소리도 약간 색깔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EQ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되시나? 그 중에 이제 EQ의 여러 가지 종류를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가청 주파수 얘기를 할 거예요, 다시. 가청 주파수가 20에서 2만 헤르츠라고 했잖아요. 저음부터 고음까지가 있는데, 쉐이빙 EQ는 뭐냐? 특정한 거, 여기 보시면 믹서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하이, 로우, 이게 쉐이빙 EQ입니다. 쉐이빙 EQ는 여기 보시면 그 콘솔마다 한번 보세요. 나중에 보시면 하이, 여기 같은 경우 하이 12kHz, 로우 80Hz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12kHz 이상의 소리를 줄이거나 높이거나, 80Hz 이하의 소리를 줄이거나 높이거나, 특정 주파수 대역 그 이상이나 이하의 소리를 전체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거를 쉐이빙 EQ라고 하고요. 피킹 EQ는 예를 들어서 여기 미들이 이건 그거겠고, 미들이 2.5 kHz인데 2.5 kHz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요게 피킹 EQ입니다. 쉐이빙은 어디 이상 이하, 피킹은 그 주파수 대역에서부터 그냥 그 부분에서 그냥 반도 내서 올리고 내리는 게 피킹이고요. 파라메트릭이 이 상태에서 요거를, 그러니까 Q 값이라고 하는데, 범위를 요렇게 할 거냐 요렇게 할 거냐에 약간 조절하는 것들이 약간 그 피킹 EQ의 약간 업그레이드 판이 이제 파라메트릭 EQ고요. 거기에 약간 좀 스위퍼블 같은 경우 뭐냐면은 주파수 대역이 좀 싼 것들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딱 특정 주파수 고정이 되어 있는데, 요것들을 약간 주파수대를 내 범위 내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 디지털 콘솔 하신 분들은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주파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스위퍼블이라고 하고, 그 주파수대가 이제 왔다 갔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피킹이라고 하고, Q값을 통해서 양을 벌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파라메트릭 EQ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1밴드 그래픽 이퀄라이저가 있어요. 31밴드 그래픽 이퀄라이저는 피킹 그 주파수대들이 아마 쭉 밑에 번호들이 있을 거예요. 그 피킹 피킹 EQ가 31개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거 말고 이제 필터 같은 경우는 흔히 노치 필터라고 하는 거는 피킹 EQ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피킹 EQ는 약간 좀 산이 완만하다 보면은, 노치 필터는 약간 쪽집게처럼 굉장히 좁은 대역, 특정 주파수 대역만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때 쓰는 게 이제 그 노치 필터라고도 쓰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는 음색을 약간 그 다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쉐이빙 EQ로도 어느 정도 쓸 수가 있는 건데, 그 하이패스 필터랑 로우 컷이랑 로우 패스 필터랑 하이 컷이랑 여기 같습니다. 한마디로 약간 미국식이죠. 예를 들어서 5시 50분을 한국 사람들은 5시 50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6시 10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6시 10분 전이나 5시 50분이나 똑같은 말인데, 그런 느낌입니다. 하이패스 필터,
고음은 통과시켜라 아니면은 저음은 없애버려라. 똑같은 얘기죠. 저음은 통과시키고 고음은 꺾어버려라. 이런 것들이 똑같은 것처럼요. 여기 보시면 이 작은 거에도 로우 컷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우 컷 해가지고 뭐 그 보통은 80Hz에서 100Hz에 줄이는 건데, 사실 이제 마이크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로우 컷을 다 해요. 왜냐면은 사람이 그 80Hz나 100Hz 이하의 소리를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잡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뭐 하이패스 필터는 쓰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로우 컷은 기본적으로 콘솔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우 컷은 뭐 불필요한 그 소리, 그 주파수 대역대를 제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로우 컷이랑 노이즈 게이터랑은 약간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로우 컷이라는 거는 주파수에 관련된 거고요. 노이즈 게이터나 약간 좀 다른 것도 게이트에 관련된 거는 볼륨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볼륨 이하를 줄이는 거가 있고, 그 어느 정도 주파수 대역을 줄이는 게 있고요. 두 개가 약간 비슷해 보이지만 좀 틀린 내용입니다. 피크 표시기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소리 같은 경우에 믹서기로 들어온 소리는 피크를 치기 전까지는 그 소리가 온전하게 보존이 돼요. 근데 피크를 치게 되면은 소리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 같은 게 이제 그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이 큰 벽이 있을 때 이 안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이걸 컴프레서로 압축을 하건 뭐 익스펜더로 키우건 이 내에서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앰프로 보낸 다음에 재생을 하게 되면 이 원음 자체가 어찌됐건 그대로 나가게 되는데, 소리가 들어올 때 피크를 쳐가지고 그 이 기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치 이상을 가게 돼버리면 이 끝부분이 잘려버리는 거예요. 이 끝부분이 한번 잘리게 되면 문제는 한번 잘린 것들은 재생이 안 됩니다. 피크를 쳐가지고 손상된 소리 그 이상은 이제 그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볼륨을 내려가지고 그 소리를 깨진 소리를 줄여가지고 다시 확성을 한다 하더라도 손실된 건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꼭 그 이 피크 전까지 소리를 안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패드가 있는 거죠. 소리가 너무 강할 때는 패드를 약간 눌러줘서 소리를 보존해 주는 거죠. 소리가 작다 하더라도 온전한 소리를 앰프를 통해서 확성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피크 표시기 하니까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엔지니어마다 약간 좀 개념이 좀 틀린데, 그 라이브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막 행사하다가 공연하다가 그 피크가 치더라도 막 진짜 막 때려야 될 때는 피크가 치더라도 막 이렇게 좀 소리를 내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똑같은 엔지니어를 하겠는데 이제 방송국 엔지니어 분을 한번 알게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 피크 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한 거여서 그 노란색만 좀 그 녹색에서 노란색만 좀 넘어가더라도 무조건 줄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이게 밴드 공연 같은 걸 하게 됐는데, 이게 연주하시는 분들 힘이 없는 거예요. 소리가 너무 이게 밋밋하게 나가니까. 왜냐면은 이제 좀 때려줄 때는 때려줘야 되는데 너무 밋밋하게 나가니까 약간 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방송국 출신 분들은 이 소리를 그 공중파가 아니라 어쨌건 그 전송을 하다 보니까 이 피크 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소리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건 소리가 깨져버리면 지직 소리가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개념으로는 절대로 이 녹색에서 노란색 이상으로 절대로 이제 소리를 더 못 올리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그게 이제 습관이 된 거고, SR 엔지니어는 피크가 치더라도 약간 좀 때릴 때는 좀 때리는 스타일이고, 요런 게 약간 좀 엔지니어마다 약간 좀 성향이 틀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솔로 같은 그 뭐지? 내가 이걸 편집 같은 걸 안 하는데 그 잘린 게 하도 요즘 녹화를 많이 하니까 용량이 딸려가지고 그 핸드폰이 멈췄네요. 솔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솔로 같은 경우는 흔히 AFL, PFA라고도 하는데, 한마디로 그 채널 하나의 소리를 약간 좀 하나의 소리만 그 따로 떼가지고 이제 듣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솔로라고도 하고요. AFL, PFL 얘기하는데, 이건 애프터 뭐 그 포스트 뭐 이런 개념인데,
페이더 전 단계를 들을 거냐, 페이더 다음 단계를 들을 거냐 그런 내용인데 간단하게 그냥 채널 하나의 소리만 듣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솔로나 AFL이나 PFL을 누르게 되면 그 누른 채널의 소리만 들어서 그 소리를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일렉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럼 일렉의 솔로를 누르면 그 일렉 소리만 듣고 왜냐면 다른 소리랑 같이 섞이게 되면 아무래도 약간 잘 안 들리니까 하나의 소리만 듣고 체크할 때 쓰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뮤트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 소리가 어찌됐건 나가지 않게 잠깐 멈춰주는 거죠. 이거는 약간 콘솔에 따라 틀린 게 어떤 콘솔들은 뮤트라는 표현 대신에 야마하 같은 경우는 대신 온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이 아닌 경우에는 자동 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안 나와야 되는데 야마하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오는 반대 개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만드는 회사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책에 있는 내용이 무조건 다 진리는 아니고요. 그 콘솔마다 약간씩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펜은 뭐냐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마이크, 그러니까 믹서를 할 때 그 사람의 소리는 모노입니다. 모노라는 개념은 제 소리는 이렇게 했을 때 소리가 가운데 하나의 소리가 나가는 거죠. 이게 모노 개념인데 믹서 같은 경우는 아웃풋이 L, R 두 개예요. 스피커가 보통 왼쪽, 오른쪽이 있기 때문에 제 목소리는 모노의 소리지만 제 목소리가 믹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양쪽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운데 아무리 작은 콘솔도 이 펜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왼쪽으로 돌리면 제 소리는 레프트 쪽으로 강해지고요.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라이트 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스피커의 소리로 강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음상이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걸 센터에 놓죠. 목소리는 좀 가운데서 나올 수 있게 양쪽 다 나올 수 있게 세팅을 하는 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뮤지컬 같은 거나 밴드 할 때 사실 좀 신경을 쓰면은 밴드에서 예를 들어서 일렉이 약간 왼쪽에 있다. 그러면 사실 일렉 같은 경우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지면 음상 자체가 약간 왼쪽으로 가게 되고요. 신디가 약간 오른쪽 끝에 있다. 그럼 좀 오른쪽으로 좀 약간 더 꺾어주면 신디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가운데 있는 사람은 큰 문제가 없는데 약간 왼쪽이나 오른쪽에 치우쳐진 사람은 신디가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에서 신디 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보는 것과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음상이 약간 좀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신경 안 쓰는 경우도 있지만 신경 쓰게 된다면은 좀 더 약간 좀 현실감 있는 좀 더 좋은 소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음향을 20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아마추어 때 실수한 게 있는데 갑자기 펜 할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최대의 실수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 제가 피베이 콘솔이라고 16,000원짜리 콘솔을 갖고 있었어요. 제 처음으로 썼던 콘솔인데 저희 스승님한테 그냥 그냥 한 달 물려받고 바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순간 소리가 한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가 수원에서 그 콘솔을 안고 20살 때였으니까 20살 때 그 콘솔 안고 낙원사고로 갔어요. 왜냐면 고장났으니까 고쳐야 되니까 이걸 안고 이딴만한 걸 안고 간 거예요. 전철을 타고 뭐 그때 차도 없으니까 전철 타고 가가지고 이제 얘기했죠. 소리가 한쪽밖에 안 나온다. 고장난 것 같다. 그랬더니만 거기 계신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페이더를 다 왼쪽으로 돌려놓냐 이거죠. 이걸 가운데로 다 맞추면서 펜도 다 가운데로 하니까 정상적으로 왼쪽 오른쪽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은 EQ가 있을 때 저 딴에는 이제 제로 세팅이라고 깔끔하게 하려고 EQ 그러니까 게인도 다 왼쪽으로 돌려가지고 깔끔하게 다 돌려놓은 거 왼쪽으로 다 돌려놓은 거 EQ도 다 돌려놓고 초보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도 왼쪽으로 치우친 거죠. 그래가지고 되게 부끄러움을 안고 분명 이거를 그때 배우긴 배웠는데 한 달 동안 배우고 그만둔 스승님은 그때 군대를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스승보다 그 선임분은 군대를 가시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이없는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음향을 왜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왜 이렇게 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느냐, 제가 그걸 겪어봐서 알아요. 이런 너무 간단한 것도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알고 나면 되게 쉬운데 모르면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버스. 사실 이 버스 개념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간단하게 그냥 버스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내가 동쪽으로 갈지 남쪽으로 갈지, 사실 버스가 갈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그걸 탈 거냐 안 탈 거냐, 이 개념이에요. 억스버스라고 하고 뭐 그룹, 이렇게 그룹 얘기, 그 콘셉트마다 그룹, 억스버스, 버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흔히 이제 억스랑 버스랑의 차이점은, 억스는 가긴 가더라도 볼륨을 약간 조절할 수가 있고, 버스 같은 경우나 그룹 같은 경우는 그냥 온오프 기능이죠. 1, 2, 3번 하면 1, 2 하면은 무조건 1, 2로 가는 거죠. 그 개념이 약간 틀린 경우도 있는데, 좀 좋은 콘솔들은 그냥 무조건 다 억스버스라는 개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이제 요즘 디지털 콘솔마다 약간 틀리긴 한데, 중요한 건 메인도 버스라는 거죠. 메인도 버스인 거고, 한마디로 들어온 소스를 1번, 2번, 3번 이렇게 버스 종류가 있을 때 어디로 보낸 다음에 그 출력, 버스 1번 출력이 어느 앰프에 물려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맘먹으면 버스 1, 2번을 메인으로 쓸 수도 있죠. 연결만 하면. 보통 맨 마지막 단으로 드는 게 약간 관습처럼 보통 암묵적인 룰이긴 한데, 내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소스를 보내고 그 소스가 연결된 앰프랑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해주는 게 버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버스가 어디로 갈지 노선을 정하는 게 엔지니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을 해서 1, 2번을 모니터로 갈지, 1, 2번을 뭐 신디로 갈지, 드럼으로 갈지,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하는 거죠. 어떤 게 더 좋은가? 포스터, 프리, 억스가 페이더의 영향을 받고 소리가 나갈 거냐, 그 프리, 페이더랑 상관없이 나가게 할 거냐, 이런 모든 것들을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됐건 이 버스는 제가 봤을 때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콘솔이 있다 그러면은 버스 1번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중첩될 수도 있거든요. 1, 2, 3, 4 똑같이 보낼 수도 있고, 나는 1, 3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그 콘솔의 기능에 따라서 어딘지 약간 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나올 수 있는 게 버스라고 생각됩니다. 정리하자면 버스는 나온 소리를 버스 1번부터 해가지고 원하는 소리를 보낼 수가 있는 거고요. 디지털 콘솔 같은 경우는 그 버스 나가는 것도 순서를 뒤집을 수도 있고요. 엔지니어가 사실은 그 실력이 좋고 낮음을 떠날 때 이 버스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를 계산하는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포스트랑 프리 개념이 있는데, 포스트랑 프리 뭐냐면은, 포스트는 버스로 소리가 나가긴 하는데 그 채널에 볼륨이 줄거나 올라가면은 같이 영향을 받아서 소리가 같이 줄거나 늘거나 이런 역할을 갖고요. 프리 기능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페이더를 올리는 거랑 상관없이 모니터 소리가 나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 중 하나가 뭐냐면은, 프리를 하게 되면 악기 연주자한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그 공연을 하다 보면은 소리를 내다 보면은 그 볼륨이 약간 커가지고 그 페이드를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같이 내려버리면 연주자 입장에서는 소리를 잘 듣다가 갑자기 내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짜증 나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모니터 쪽 스피커는 프리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인 경우는 뭐냐면은, 가끔 소리를 내다가 뮤트를 안 하고 페이더만 내리는 경우에는 바깥으로는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좀 좁은 공간에서는 모니터가 열려 있다 보니까 그 신경을 잘 못, 뮤트를 안 하고 신경을 잘 못 쓰면, 예를 들어서 연주자가 실수로 이제 한 번 더 그 볼륨을 내렸는데 악기를 연주하면 그 소리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사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아마추어 분들은 저는 포스트를 추천해요. 약간 아마추어 분들은 약간 불안하면 포스트를 추천하는 게 좋고, 전문가 분들은 프리를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하게 되면 프리가 원래는 맞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런 귓깎이 부분에서 포스트보다 약간 사고나 위험성들이 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기 나름 자기 편한 쪽으로, 그리고 연주자들이 불편하지 않는 방향 속에서 이제 하셔야 되는 게 맞죠. 물론 요즘
아까 이야기했던 P16M처럼 연주자분들이 자기 소리를 조절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뭐 그 해결이 되고요. 예, 일단 사실은 이거 말고도 이제 콘솔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디지털 콘솔은 그 기종에 따라서 또 이거 말고 없는 기능들도 있고 뭐 멀티 컴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엔지니어는 그거 같아요. 기술들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저의 한마디로 작업도가 많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조각하는 사람인데 조각하는 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즈별로 쭉 있는 거예요. 사이즈별로 쭉 있을 때 내가 다듬고 더 완성도가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장인 같은 경우는 간단한 도구 하나만으로도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더 좋은 거는 장인이 굉장히 다양한 장비를 갖고 있으면 좀 더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장비가 많은 것보다는 실력이 중요하고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좋은 장비가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믹서 같은 경우가 가장 엔지니어가 공부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는 요즘 사실은 그 베링거의 X32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긴 하지만 다른 종류의 콘솔들도 만질 수가 있다라면 한마디로 도구가 하나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엔지니어는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공부가 이론 공부도 있지만 제품에 대한 공부, 새어 나오는 콘솔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항상 오픈 마인드로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믹서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